자, 오늘도 신나는 코스피 코스닥 장시작 40초 전입니다. 자, 증시 염탐정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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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연예커님하고 할 때마다 표정이 좋으신 것 같아요. 염 이사님. 이게 그런 보통 건 아닌데. 포커 페이스인데. 제가 좀 인간 비타민이죠. 그리고 연예커님 오면서 지수도 항상 셉니다. 어제도 지수 세고 세요? 오늘도 세고. 이번 주는 좀 올라야 되는데. 네. 오늘 일단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한 10포인트 정도 강세 출발할 걸로 일단 좀 보여지고요. 코스닥 역시 좀 좋은 출발을 일단 할 것 같은데 한 2.8포인트 정도 내외 정도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세 흐름이 오늘 오전에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태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그 지수는 아직 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코스피 쪽에서 SK하이닉스가 1.6% 정도 네. 좀 좋은 상승 출발을 오늘 좀 해준 모습이고요. 일단 오늘 미국에서 특히 마이크론이 한 2.5% 정도 오른 영향으로 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 삼성전자는 뭐 아직도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좀 강보합 정도에 좀 머물러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0.1% 정도 약간 약보합 정도 보여주는 흐름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상승 출발은 좀 하긴 했는데 네. 이렇게 뭐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은 그러니까 시총 1, 2등 기업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폭은 좀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는 한 7포인트 정도 올라서 0.29% 오른 상황이고요. 상승이 그래도 많습니다. 523개, 하락은 222개 정도 지금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역시 비슷합니다. 오늘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둘 다 밀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지수 상승은 제한돼 있지만 그래도 강세고요. 2.87포인트 올라서 0.32% 상승을 하고 있고 상승이 945개, 하락은 360개로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상승하는 좋은 출발을 오늘 오전에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그 하나오션 어제 사실 조선주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예. 어제 현대중공업도 거의 한 10% 가까이 좀 올랐던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오션이 2.7% 이상 좀 강세 보이면서 좋은 출발을 오전에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 또 포스코 퓨처엠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각각 한 2% 내외 정도로 일단 강세 흐름을 오전에 좀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 슬금슬금 많이 올라왔어요. 네, 메리츠 금도 요즘에 분위기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노텍이 오늘 1.3% 뭐 대만에서도 이제 아이폰 프로맥스 이제 이번 주에 출하 시작된다라는 뭐 좀 언론 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많이 빠졌던 그 애플 관련주가 좀 반등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1.3%, 셀트리온이 한 1.2% 내외 정도. 이사님 반등하고 정말 있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뒤로 가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거 이게- 소리가 아예 안 네.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뒤로요? 예, 여기서. 예, 가운데로. 가운데. 오겠습니다. 네. 네. 들리시나요 이제? 네.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자동차는 좀 부진했는데 오늘 기아가 한 1% 정도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타이어가 한 0.7% 내외 정도. 이게 아주 뭐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급등하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고르게 한 1, 2%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삼성전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포스코인터가 마이너스 1.7%, 하이브가 한 1% 내외 정도, 요 정도 좀 빠지고 있고 대부분은 약보합 정도 머물러 있어서 그 중국 관련주다 요새 좀 약보합이네요. 네. 오늘. 예. 그래서 크게 뭐 어제는 사실 이제 굉장히 종목들이 또 급등하는 게 많았는데 오늘 오전에는 좀 제한된 모습이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3천당 제약이 5%, 어제도 좀 좋은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이상 올랐고 나노신소재가 오늘 4% 이상, 2차전지 소재죠. 케어젠이 3% 올랐고요. 반도체 그 테스트하는 그 ISC 리노공업이 각각 2%씩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플러스 2% 정도 오르고 있어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제 강세장에서 유독 좀 약했던 게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예, 어제 예. 좀 안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다시 되돌리는 반등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또 반도체까지 같이 상승하고 있고 LNF가 이제 거래소 이전한다고 좀 이제 확정 공시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도 1% 이상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쪽은 그 초전도체에서 많이 올랐던 그 신성 델타테크가 오늘은 마이너스 4%,
빠지고 있고 SM이 마이너스 3% 정도로 좀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2.6%, 포스코 엠텍, 에코프로 이쪽도 마이너스 2% 이상으로 좀 비교적 크게 좀 빠지고 있어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좀 완전히 좀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NF나 아까 나노신소재는 또 오르는데 에코프로 그룹하고 또 포스코 이쪽은 좀 약간 밀리는 흐름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오늘 오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장주가 빠지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전환됐네요. 지수는 확실히 이쪽이 시총이 훨씬 크다 보니까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다 지수는 조금 답답한 흐름은 맞아요. 좀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이 뭐 훨씬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그 고르게 반등하는 분위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어제부터 외국인들이 좀 계속 전기전자 업종 좀 팔고 있는데 오늘은 화학 업종하고 전기전자, 철강주 중심으로 계속 좀 매도하고 있어서 사실 요즘에 좀 증시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거랑 좀 반대로 외국인들 포지션은 조금 어제부터는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기관들은 오늘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매도고. 원화도 싼데 좀 사지. 그걸 타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약간 좀 외국인들 그 특히 전기전자 좀 매도하는 게 증시에 좀 부담이고 기관 투자들도 오늘 조금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오늘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화학주, 철강, 전기전자 외국인이 많이 파는 거 중심으로 저가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오늘은 그 양자암호 관련주가 좀 세네요. 네. 다시 또 테마주 일부 좀 움직이는 그런 좀 모습이고 AI 챗봇 관련주가 어제 오늘 또 관련한 보도가 아침에 뉴스를 하나 봤는데 네. 근데 요즘에 저는 이렇게 이런 뉴스를까지 유심히 보나 싶었다가 뭐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새 양자 상태 물질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봤어요. 이런 네. 뉴스가 나오길래 예전에는 안 보던 뉴스인데 이런 뉴스도 봐야 되나 싶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서울대 연구팀 맞나요? 이화여대 연구 예 서울대하고 이화여대 연구팀 예. 양자 뭐 이런 거. 오펜하이머 보고도 어려웠는데. 양자 네, 암호. 그래서 오늘 요즘에 이게 이런 뉴스들 나오면 반응을 하더라고요. 네. 시장 유동성이 좀 많다 보니까 오늘 양자 쪽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자 쪽에 이제 연동된 기업들이 좀 통신 장비가 좀 일부 있다 보니까 그쪽 섹터 같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또 강세 보이는 업종이 일단 이제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좀 강했는데 오늘 좀 AI 관련주랑 맞물려 가지고 강세 흐름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AI. 방산주들도 오늘 좀 일부 강세 보이지만 뭐 아주 이렇게 강하다기보다 일부 관련주들이 좀 급등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방산주에 이제 하나오션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오션 이제 4% 가네요. 방산사업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오션 주가 급등으로 오늘 좀 방산주들 전체 분위기들 좀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들 역시 뭐 하나오션 속해 있다 보니까 동반해서 강세 보이고 있고 오늘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도 뭐 분위기는 조금 개선돼 있고요. 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은 오늘 한 1% 정도 오르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3% 내외 정도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중국 소비주가 이제 어제는 뭐 주인공이었죠. 사실 굉장히 좀 좋았는데 가장 대장주가 롯데관광개발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마이너스 5% 롯데관광개발이 급락하고 있어서 이 중국 소비주 전체적으로 좀 약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면세점도 좀 밀리는 그런 상황이고 여행주도 어제 좋았는데 오늘 조금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육계 관련주들도 이제 어제부터 조금씩 좀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백화점 업체들도 약간 하락하고 있고 화장품 회사들도 좀 부진한 오늘 좀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터주들도 최근에 좀 부진한데 오늘도 뭐 와이젠터나 하이브, 뭐 JYP, SM 4대 기획사 모두 다 조금 아직까지는 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는 어제는 좀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코스피, 코스닥 좀 약간 막혀 있는 상황에서 개별 종목 장세가 오늘도 좀 오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좀 무관하게 상승 종목이 어쨌든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상황 같습니다. 오늘은 수산주 같은 경우도 그냥 반반이네요. 음. 빠지는 데도 있고 오르는 데도 있고. 어제보다 더 재미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는 이제 웬만하면 다 올랐는데 네. 오늘은 이제 이거 약간 매가리가 또 없지. 근데 이게 약이라도 먹여야 되나? 사실 삼성전자나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해야 지수가 위가 확 열리는데 네. 뭐 그러진 않아요. 오늘은 둘 다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아까 초반에 반도체 조금 가는 것 같다가 몇 분 그냥 기분만 내고. 와.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리포트로 넘어갈까요? 네, 어제도 이제 어제 건설주 좋았는데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김선미 이지훈 연구원님이 건설 이제는 호재 좀 반영 기대해 보자. 그래서 어제 이제 GS건설 좀 잠깐 보여드렸지만 83개 현장이 좀 문제 없었고 이게 좀 우려됐던 게 다른 건설사까지 전수조사 하는 거 아니냐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건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와, 어제 GS건설 주가가 오르대요. 5% 넘게 네, 오르대요. 어제 올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악재가 그냥 노출돼 버리니까 그걸 좀 불확실성 해소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사 실적이 좀 양호하고 주택 시장도 좀 회복세 보이고 있고요. 4분기 이후 재개발 해외 수주 반영할 차례이기 때문에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을 좀 최선호 의견을 좀 유지해 줬고 GS건설은 경영 타격은 좀 불가피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영업 정지가 돼도 지금 개발 비용이 최근에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건설 비용들이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신규 도급 수주가 급감했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도시정비 사업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못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쵸. 이거는 장기적으로 실적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서 뭐 재건축 사업 같은 거 이제 수주를 좀 못할 가능성도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GS건설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5년 후에 그러니까 결국 이거 같아요. 비주택 사업에서 얼마나 잘해주느냐. 그게 좀 주가를 장기적으로 결정하지 않겠냐. 근데 라는 이렇게 의견이 된다면은 이제 저게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수주세로 못 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경쟁사들은 되게 유력한 경쟁자인 그 자이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 경쟁사는 그러면 나머지들은 좀 땡큐 할 것 그럴 수 같은데요. 있죠. 예. 반대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GS건설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고 비주택에서 얼마나 잘하느냐. 근데 그 공백을 다른 회사 중에 누가 차지하느냐. 또 그런 것도 이제 그래고 저길 조심스럽게 현대건설, 대우건설, 최선호 의견 유지. 예. 근데 요거 영업 정지 당해도 해외에서는 할 수 해외는 있다. 상관없다고 해외는 있다고 예, 문제 하더라고요. 없다고 근데 GS 쪽이 해외 비중이 커요? 어느 정도 하긴 하죠. 아, 물론 그래요? 국내 주택이 더 크긴 한데 해외에서 뭐 플랜트라든가 이런 거 수주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비밀인데 해외 사업 돈이 잘 안 돼요. 그 매출은 나는데 이익이 잘 안 나요. 마진이. 예. 근데 이번에 근데 좀 놀라웠던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 방금 말씀하신 그 약간 고정관념을 좀 깨버렸어요.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주가 많이 갔잖아요. 해외만 하는 그렇구나. 회사잖아요. 근데 굉장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괜찮다. 예. 근데 이제 그건 삼성 엔지니어링만의 이슈인지 다른 기업들은 또 다른지는 아직은 좀 확인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과거보다 확실히 좀 실적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 GS 오르는 거 보고 와 시장이 지금 약간 상식적이진 않구나. 불확실성 오히려 해소돼서 오히려 좋아 이러는 거 보고 와 근데 좀 전에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시니까 그 최근에 그 삼성 중공업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 해양 플랜트도 엔지니어링 이 육상 엔지니어링 해양 엔지니어링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조선사들은 해외 플랜트를 안 하는 해양 플랜트 거의 안 하는데 삼성중공업은 다시 해양 플랜트 비중을 꽤 높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 자신이 생겼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뭔가 삼성 엔지니어링이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조금 달리 보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육상은 삼성 엔지니어링이고 네. 해양은 이제 해상은, 삼성중공업. 근데 사실 이제 해양 플랜트 때문에 회사들이 거의 망할 아이고, 뻔했죠. 망할 뻔했죠. 네. 다음 리포트 한번 네, 볼까요? 다음은 이제 원전 쪽 관련된 얘기인데 원전. KB증권의 정혜정 연구원님이 이제 오늘 적어준 거 폴란드의 퐁트누프 원전 프로젝트가 공식 검토 절차 돌입했다고 좀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외신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폴란드 전력공사하고 민간 발전사가 이제 기후 환경부에 이 원전에 대한 이제 기본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한국형 원전 APR 1402기가
그 조달 계획 등이 이제 명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제 폴란드 정부가 검토를 시작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좀 사실 우려가 있던 게 지금 웨스팅하우스 미국에 예. 여기가 원천 기술 갖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잖아요. 여기랑 이제 뭐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절차가 진행된 건 좀 사실상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원전 건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게 원전 2개에서 4개 정도 이렇게 건설하는 프로젝트인데 일단 작년 10월에 이제 LOI를 교환을 했고 폴란드 국유 재산부하고 MOU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최종 계약은 아니죠. 이제 최종 계약도 해야 되겠지만 가시성이 좀 높은 것 같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와 함께 그래서 사업 타당성 조사 한 1, 2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감안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자료에 자사 기술 적용됐으니까 이거 허가 받아라. 요 입장인 거고 한수원은 관련 기술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이 이미 그때 기술 사용 협정문에 포함돼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폴란드 쪽에서는 한수원에 일단 49% 지분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자금 조달 좀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우리나라 돈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과제로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 저 웨스팅하우스는 자기들 기술만 있지 만들지도 못하는데 그럼 어차피 다 우리한테 또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시비를 걸대 뭐 좀 껌껌이. 진상 부리는 거죠. 로비에 들어 누워가지고 배 까고 안 나가.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긍정적인 건 이런 소송 중인데도 이런 프로젝트가 폴란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건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수주를 따내게 된다면 이제 한정 기술이나 한정 KPS가 좀 수혜받지 않겠냐 이런 거고 한정 기술하고 KPS는 좀 다른 게 한정 기술은 설계 회사고 네. KPS는 정비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한정 KPS는 만들어진 다음이 더 중요한 거고 그렇죠. 기술은 일단은 이제 들어갈 때 중요한 건데 이게 원전 아시겠지만 건설 기간 10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주를 따내면 한정 기술한테 좀 수혜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25년도부터 실적에 반영될 것 같다. 요 예정대로 된다면 그런 좀 내용이니까 한번 원전주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 이런 좀 뉴스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신재생 쪽도 약간 눌려 있고 원전도 정부에서는 열심히 민다고 하는데 웨스팅하우스 때문에 주가 눌려 있고 그래서 에너지 쪽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리포트 볼까요? 다음은 요게 그 유진투자증권의 황성현 김진우 연구원이 적어주시는데 두리안이라는 거 그 두리안, 예, 들어보셨죠? 과일. 예. 근데 우리 최근에 해외파 두리안. 호주에 엄청 많죠 네. 두리안. 근데 이게 고무 가격을 좀 움직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고무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두리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태국에서 두리안 고무 농가들이 있는데 수익성 격차가 서로 벌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태국 중남부 지역에선 고무보다 두리안 재배를 선호해서 실제로 몇몇 이제 고무 재배 면적 상위 지역에서 고무 나무로 이제 벌채해 버리고요. 거기다 두리안을 좀 심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게 태국 전체 배배 면적의 45%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두리안이 더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지금 두리안을 얼마나 먹길래 재밌는 고무를 그것까진 저도. 근데 이게 그래프 보시면 이게 연간 농업 생산인데 실제로 두리안 생산이 지금 폭발하고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고무는 이제 반대로 좀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요 막대기가 두리안에서 고무 수익 뺀 거래요. 스프레드인데 저게 높으면 두리안이 더 수익이 낮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그만큼 이게 두리안이 더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고무 재배 면적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천연 고무에 영향을 좀 주겠죠. 천연 고무 생산량을 줄여버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합성 고무 회사를 예,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예, 간접적으로는 고무 공급이 좀 줄지 않겠냐. 아니 근데 과일이나 그런 뭐 채소 이런 거에 수요가 폭증했다 그래서 예. 그게 영구적일지 아닐지도 잘 모르는데 저렇게 다 갈아엎고 두리안으로 할 만큼 저래요? 산업이? 저 돈이 되니까 일단은 하는 거. 일단은? 또 안 되면 다시 갈아엎고 예. 그러겠죠. 근데 그 나무 심어도 한참 걸릴 건데.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 그런 적 한 번 있었어요. 진짜 그 태국에 불이 났었나. 네. 그 고무나무가 싹 탔는데 네. 그랬더니 합성 고무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천연가무 가격이랑 합성고무 가격이 보통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네. 뭐 우리나라가 뭐 천연고무를 많이 다루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그걸 염두에 두고 쓰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두리안 많이 팔린다는 얘기를 쓰시려 그런 건 아닌 것 그렇죠. 같고. 투자의 기회를. 요즘 보면은 SNS에 두리안 사진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두리안. 네. 약간 좀 핫한 막 탕후루, 마라탕, 두리안 이런 저 거 주말에 초등학생 딸이 탕후루 먹으러 가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네. 끌려갔거든요. 네. 그래서 탕후루 이렇게 먹는데 달어. 그럼 탕후루가 써요? 달지. 너무 달어. 너무 달죠. 달아요. 어른들 먹기 좀 근데 다들. 그게 진짜 핫하기는 하더라고요. 탕후루집도 많이 생기고. 근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쓰레기가? 네, 거기 막 그 종이컵도 끼고 아. 꼬치도 끼고 막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리고 탕후루 금지 구역도 있대요. 탕후루 금지구역이 노 탕후루 존. 노 탕후루 전이 어디 있어요? 진짜로요? 저는 왜요? 진실만을 보도합니다. 노 탕후루 존 있다 이거죠? 예, 예. 노 두리안 존도. 또 두리안 존은 못 그거는 못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고. 예. 알겠습니다. 노 탕후루 존. 자 다음 리포트 네,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이제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이 이제 오늘 적어주신 자료인데요. 엔비디아가 이제 주도하는 가속 컴퓨팅 시대에 대해서 이제 아마 생각을 좀 적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AI 뭐 진짜 뭐 혁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가속 컴퓨팅 수요가 좀 많이 늘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거 일시적인 거 아니냐. 이러다도 꺾이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 구조적이다 이렇게 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이제 여기 현대차증권 의견은 구조적이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140% 증가했는데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GPU 90%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점유율이 1등 기업이 140% 매출 성장했다는 건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거 바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 이런 좀 내용이고 물론 중국 고객들이 지금 엔비디아 거 못 받을 것 같아서 미리 좀 가수요 나온 것도 일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비중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라든가 정보기관 통신사의 슈퍼컴퓨터 투자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터 수요는 올해 한 60% 성장하고 내년에도 38%나 이제 증가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수요는 여전히 단단하고 이걸 만들어주는 이제 조립하는 회사가 TSMC죠. 그래서 예. TSMC의 이 생산 능력이 올해 1분기 대비해서 내년 1분기가 183%까지 증가할 전망이니까 엔비디아양 H100 또 요 슈퍼 컴퓨터에 들어가는 요 칩 생산 능력도 앞으로 4배 정도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PU의 경쟁력이 워낙 좀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이다. 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인텔과 AMD도 반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GPU 라인업 좀 강화는 하고 있고 AMD가 올해 4분기 아마 신제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이게 좀 대단한 게 쿠다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같이 줘요. 예. 요걸 이제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엔비디아 GPU를 써야 되니까 이걸 락인 시켜버린대요. 자물쇠 효과.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회사들이 지배력을 훼손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엔비디아 독주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미국과 중국 회사들도 자체적으로 맞춤형 그 가속기 NPU라고 그러죠. 이제 뭐 이게 신경망 뭐 인공지능에 쓰이는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데 이런 반도체들을 신규로 개발하면 엔비디아도 수요 좀 주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감들도 좀 일부 있다라는 또 내용들도 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 말까지는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추가 수요가 어느 정도 지금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데이터 이게 사실 보시면 엔비디아가 이게 혼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밑에 보면 AMD랑 인텔은 사실상 거의 침체돼 있고요. 네. 예, 이게 인텔과 AMD 요 회색 막대가 합친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하나죠. 와. 근데 그만큼 지금 독주네요. 예, 독주. 거의 독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일반 데이터 센터 투자는 좀 줄이고 있는데 네. 인공지능 관련한 처리하는 그 라지랭귀지 모델 처리하는 서버만 늘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응이 안 돼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업체들이.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독주하고 있는 건 뭐 그래프를 보셔도 아실 것 같고. 근데 일각에선 이게 그 예전에 2000년도에 시스코 하면 정말 버블의 또 상징이었잖아요. 그때 예. IT 버블. 그거랑 이제 비교하는 또 미국에서 또 언론 보도가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코처럼 엔비디아도 이거 좀 버블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랑 좀 비교하는 건 좀 무리인 게 그 초고속 인터넷은 B2C 소비자하고
기업들 대상으로 다 포함된 건데 사실 이번 사이클은 그냥 B2B고 그리고 AI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겠나. 그래서 밸류에 대한 고민은 좀 아마 앞으로도 지속은 되겠지만 시스코랑 비교하는 건 아직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의 HBM도 어쨌든 엔비디아가 성장하는 이상은 좀 같이 성장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 노건창 센터장의 그러니까 센터장의 의견은 결국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수요는 가속 컴퓨팅을 일단 좀 구조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일시적은 아닌 것 같고 내년까지는 계속 우호적인 면에서 좀 봐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이 정도면은 엔비디아 수혜주보다는 그냥 엔비디아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근데 사실 그 HBM 같은 경우도 그 수율 개선해가지고 투자 많이 해서 네. 조금 그 저기 속도 따라가야죠. 사실 TSMC도 그 후공정 쪽에 준비가 안 돼 있어가지고 네. 많이 못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 HBM이 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낮고 수율도 좀 낮아가지고 이렇게 캐파를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 엔비디아 칩 나가려면은 이거 따라갈 수 있는 메모리가 HBM밖에 없거든요. 네, 같이 그러면 붙어야 되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또 노를 확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딱 주가 보시면 하이닉스가 훨씬 좋아요. 삼성이 잘 안 가요. 아 근데 뭐 좀 저도 이게 오며 가며 좀 들었는데 확인하지 못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하이닉스 쪽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저기 이제 AMD 쪽에서 좀 수요 물량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AMD 물량은 그 엔비디아만큼 확실한 시장 장악력을 네, 갖고 그렇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시장은 그거를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마 엔비디아 수주를 따내면 주가가 좀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좀 확신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확신까지는. 엔비디아 보면 진짜 사업은 운이다. 약간 이런 생각 좀 많이 드는데 처음에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걸로 한번 떴다가 또 주가 완전 바닥 찍었다가 갑자기 또 AI라는 게 챗 GPT가 나왔어? 그래서 또 한번 떴다가 근데 그 기술자들하고 같이 얘기를 그때 나눴을 때는 네. 되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그 비트코인 때문에 주가 오르는 거를 엔비디아 쪽에서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러라고 만든 칩이 아닌데 왜 그런 데 쓰시냐. 좀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칩인데 인공지능은 안 쓰고 그래픽이나 예, 그래가지고 또 오히려 정작 그 코인판에서 그걸 다 사가 버리니까 가격은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당시에 엔비디아가 알았으니까 그럼 코인 전용 칩 만들어 줄 만들어줄게. 테니까 그냥 좀 이거 인공지능이나 그래픽 카드로 쓰는 칩 좀 사지 말라고. 우리의 장기적인 방향은 코인이 아니다. 뭐 이런 전략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잘 팔리면 기분은 좋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러고서 오히려 다들 생각했던 건 아 인공지능이 대박인데 왜 이거는 인정받지 못하냐 그런 얘기를 한참 나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달라져 버렸죠. 예. 엔비디아 전성 시대입니다. 네. 시장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10포인트 그리고 다시 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0.4% 오르고 있고요. 상승 종목이 한 3배 정도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좀 분위기고 코스닥은 좀 상승폭이 좀 둔화됐는데 플러스 1포인트 정도고요. 0.12%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종목이 1100개인데 보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코프로가 좀 안 좋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BM이 4% 급락하고 있고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빠지다 많이 보니까 빠지네. 시총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70조 가까이 되잖아요. 두 기업이 지금 빠지다 보니까 비교적 크게 빠지면서 오늘 좀 코스닥은 1100개가 넘는 종목이 오르는데도 보합이 좀 그치는 그런 좀 지수는 좀 못 올라가는 그런 장세입니다. 다만 이제 이쪽을 좀 제외하면 또 많은 기업들이 좀 오르고 있어서 뭐 그 대부분의 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좀 견조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수는 좀 가둬놓고 네. 종목들 계속 지수와 상관없이 그냥 움직이는 그러니까 빨간색은 많긴 많네요. 굉장히 많아요. 빨간색 많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럴 때 보통 어떨까요? 이렇게 종목이 다양하면 더 많은 분들이 기뻐할까? 아니면은 주도주 쪽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사니까 주도주가 움직일 때 더 좋아할까? 막 이런 것들도 사실 궁금하긴 하네요. 예. 근데 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많은 분들, 그러니까 분들 입장에서는 예. 이런 장이 더 좋죠. 왜냐면 이제 골고루 갖고 계실 거니까 워낙 많으니까 오늘 보면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700개가 올라요. 2,500개 중에 그러니까 훨씬 많은 게 오르니까 이럴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예전에 이제 그 한참 뭐 삼성전자만 샀을 때, 뭐 포스코홀딩스만 샀을 때 그런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이제 그대로 업종이 올라가는 게 좋은데 최근에는 그쪽에서 좀 분산되고 있는 흐름이라서 아마 오늘 같은 날은 좀 많은 분들이 좀 고르게 그래도 좀 오르고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승환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